이건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고 일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캄보디아의 한 외신 기자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한가운데에서 한국을 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 하나가 수천 명의 생명을 바꾸고 세계 각국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게 만든다면요? 사건의 전말을 들은 중국 네티즌들은 이건 대국도 못한 일이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한 유럽 언론은 한국이 만든 이 기적은 제2의 노벨 평화상감이라 평가했습니다. 처음엔 단 한 사람의 조용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곧 삼성을 움직였고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동시에 반응하게 만들었으며 한 나라의 재건 역사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한국의 이름이 세계 역사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단 1년 사이에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한국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도연입니다. 28살 외과 전문의 2년차였던 저는 2025년 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봤던 기적을, 그리고 한 나라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을 누군가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처음 의료봉사단에 지원서를 냈을 때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렸습니다. 미쳤냐, 지금은 너 커리어 쌓을 때야.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왜 가려고 해? 위험하다잖아. 사실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사명감 같은 거요? 없었습니다. 그저 한 노인의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박혀 떠나질 않았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봉사활동 학점 때문에 찾아갔던 노인 요양원에서 만난 캄보디아 출신 할머니 소반 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으로 입양되어 와 평생을 살았지만 늘 잠에서 깨면 크메르어로 누군가를 부르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세요? 그분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하셨죠. 죽지 못하고 남은 내 아이야.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사실 그땐 그냥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름이 소반 림이라는 그분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마치 제가 그곳에 가야만 할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몇 년 뒤 제가 의사가 되어 병원에 취직한 첫 해, 대한국제보건의료재단 KOHI에서 해외 의료봉사단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동남아시아 긴급 의료지원단 마이너스 캄보디아 내륙 오지 지역 긴급 파견.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는데 눈에 박히는 문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뿌놈끄라무 지역 대규모 감염병 발생 가능성. 뿌놈끄라무. 그 이름 노인 요양원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반 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속에 있었던 그 지역이었죠. 뿌놈끄라무는 아직도 불타고 있어요. 불타는 마을, 잊히지 않는 이름. 저는 그 길로 지원서를 썼습니다. 합격 통보가 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 그대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 여정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저조차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마을이 한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줄은요. 캄보디아행 비행기 티켓을 받은 순간 설렘보다는 이상하게 긴장이 앞섰습니다. 그곳에서 뭘 보게 될지도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전혀 짐작할 수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부모님께는 출발 일주일 전에서야 말씀드렸습니다. 반응이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너 지금 농담하냐?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겨우 뱉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위험하다는 데를 왜 내가 가야 하는 건데? 너밖에 의사 없어. 그날 저녁 가족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고 한참을 제 얼굴만 바라보셨어요. 도현아, 그냥 봉사도 국내에서 할 수 있잖아. 굳이 거기까지 가서 목숨 걸 일은 아니잖니. 설득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왜 가고 싶은지도 명확히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저 그 목소리가 소반림 할머니의 그 마지막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애들은 지금도 거기 있어요.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제가 꼭 해야 할 일 같아요. 1년 중 열흘이에요. 그거 지나면 다시 돌아올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왜 그 길을 택했는지 보여드리자. 봉사단 팀은 총 8명이었습니다. 내과, 소아과, 외과, 치과 전문의 각 1명씩, 간호사 2명, 행정 담당 1명, 그리고 통역사. 그중 외과는 제가 유일했습니다. 처음엔 묘하게 부담감이 들더군요. 어느 나라든 외과라고 하면 응급 상황의 중심에 서야 하니까요. 출국 전 모임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한 팀원들 중 가장 먼저 말을 걸어준 건 권유진 간호사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낀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도현 선생님이세요? 외과 맡으신 분? 아, 네. 맞습니다. 저 이도현입니다. 저 간호사 권유진이에요. 앞으로 수술 들어가실 때 제가 보조 맡을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오래된 의료봉사단 경력을 갖고 있었고 캄보디아에도 3번이나 다녀왔다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에 띄게 체력이 약해 보였고 출국 전날에도 기침을 심하게 하더군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혹시 몸 상태 괜찮으세요? 기침이 좀 심하신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이번에 안 가면 그 아이들 약도 못 받아요. 제 몸이야 거기서 푹 쉬면 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생각하기보단 누군가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조차도 그만한 마음으로 간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마지막 짐 점검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권유진 간호사는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곧바로 수면 안대를 끼고 잠들었고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차분했고 비행기는 조용히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설렘, 한편으론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겪게 될 일들이 단순한 의료봉사 이상의 의미가 될 거란 걸요. 푸놈펜 공항에 내리자 습한 공기가 제 얼굴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서울에서의 모든 기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마중 나온 차량은 낡은 승합차 한 대였습니다.
차량 외부에는 KOHI-CAMBODIATEAM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운전석에 앉은 중년 남성은 한국어는 전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팀의 통역을 맡은 응우옌 뚜안 씨가 차량 옆에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죠. 이 차량 타고 뿌놈끄라무까지 갑니다. 길 10시간 넘게 걸릴 수 있어요. 도로 안 좋아요. 10시간이라는 말에 팀원들 모두 순간 멈칫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들 각오한 얼굴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10시간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도로는 대부분 비포장이었고 중간중간에 웅덩이가 있어서 차량이 위로 튀고 아래로 꺼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에어컨은 중간에 꺼져버렸고 권유진 간호사는 그만 멀미를 견디지 못하고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한참을 토해냈습니다. 도착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뿌놈끄라무는 말 그대로 깜깜한 마을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전깃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한켠에 반쯤 무너진 벽돌 건물이 보였고 뚜안 씨가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병원입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건물은 분명히 창문도 없었고 입구엔 문 대신 낡은 천막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자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나무로 짜여진 들것 몇 개, 의료 장비라고는 녹슨 청진기와 소독도 되지 않은 가위, 수술실이라고 소개된 방은 일반 창고 같았고 제 손엔 그 어떤 응급도구도 쥘 수 없었습니다. 도현 선생님, 이게 전부래요. 권유진 간호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난번 의료팀이 남기고 간 게 이거밖에 없다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외과 의사로서 훈련받았던 수많은 기술과 지식이 이곳에서는 무의미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바깥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 환자였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다리가 찢어진 남성이 피를 흘리며 실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에 장갑을 끼고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소독약이 없었습니다. 마취제가 부족했습니다. 봉합실은 유통기한이 지난 지 수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한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게 병원이라고. 권유진 간호사는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 아니에요. 여기선 이렇게라도 뭔가 해야 해요. 그냥 사람부터 살려야 해요.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손을 씻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라도 조심스럽게 사용해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첫 번째 수술을 마친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은 권유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도현 선생님, 서울에서 여길 보면 그냥 지옥 같죠? 네, 정말 그랬어요. 근데 전 여기서 한 번도 포기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 그렇게 슬프게 느껴진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앞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1명, 2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이었고 몇몇은 혼자서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진료 접수는 간단했습니다. 그냥 나무 조각에 이름을 적어 걸어두는 식이었고 문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아이들의 얼굴은 모두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늘 진료 몇 명까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권유진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대답했습니다. 20명까지요. 그 이상은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진료를 시작한 첫날, 그야말로 모든 게 서툴고 어렵고 답답했습니다. 아픈 아이 앞에 두고 진단은커녕 체온계조차 망가진 상황.
피부병인지 감염병인지 분간도 안 되는 상태였고 어쩌다 하나 진단이 가능해도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심장에 구멍이 있는 선천성 심장병 아이가 왔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찬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초음파 장비조차 없었고 그 부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살릴 수 있나요? 뚜안 씨가 그 말을 통역해 주었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진료가 아니라 사형 선고 같아.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는데 그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마른 손이 제 손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던 그 손에서 이상하게도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텐트 안에서 울었습니다. 눈물이라는 게 이렇게 멋졌고 어이없이 나오는 감정인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의사로서의 삶은 바빴고 효율적이었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을 진짜로 마주한다는 게 어떤 건지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본부에서 보낸 작은 박스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기본 항생제, 간이 진단 키트, 그리고 낡은 청진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물품일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저희에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청진기를 받아든 권유진 간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도현 선생님, 이제 조금은 할 수 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후 하루하루가 고비였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손을 움직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이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한 노인의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가 진료 후 저희에게 밥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우리 가족이 숨 쉬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서울에서의 어느 수료증보다 더 깊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 그리고 그것은 곧 한국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게 될 작은 시작이 되었죠. 그날 이후 병원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변화는 더디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한 건 아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늘 무표정하게 병원 앞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진료가 끝나면 작은 소리로 감사합니다를 따라 하게 되었고 며칠 뒤부터는 그림을 그려 저희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 병원이래요. 아이 한 명이 종이 위에 그린 건 절반쯤 무너진 지붕과 텐트로 덮은 마당,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셋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저 같았고 나머지 두 명은 권유진 간호사와 통역사 뚜안 씨였죠. 그 순간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기다리던 본부에 2차 보급품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항생제와 기본 수술 도구 외에도 간이 전력 공급 장비, 태양광 패널, 그리고 휴대용 냉장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 개발한 간이 체온 진단 키트였어요. 기존 체온계와 달리 전력 소모가 거의 없고 악조건에서도 정확한 체온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기였죠. 그 장비를 직접 설치한 날 뚜안 씨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선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다른 병원들도 이런 거 없어요.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존경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른 곳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후 한 부모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고 그 안에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다른 NGO 단체가 우리 진료소와 협업을 요청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한다면 우리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누구 하나 제대로 쳐다보지 않던 병원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같이 일하고 싶은 곳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겐 너무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진료소 안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둘, 그리고 커다란 카메라를 든 젊은 여성 한 명이었습니다. 저희는 K-MED 국제의료협력단입니다. 여기 담당자 이도현 선생님 맞으시죠? 네, 제가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여기 본부에서 도현 선생님께 보내는 공식 협조문입니다. 그들이 내민 봉투 안에는 KOHI 본부의 서명과 함께 뿌놈끄라무 진료소를 한국-캄보디아 공동의료기지로 전환할 예정 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이 지역의 의료 재건을 위해 직접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도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작고 낡은 병원 하나 살려보겠다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 일의 진짜 주인공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권유진 간호사와 뚜안 씨, 그리고 저희 팀원들은 전기가 들어온 병원 앞에서 조용히 축배를 들었습니다. 물컵 하나 들고 조용히 웃으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거 시작인 거죠?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입니다. 진짜 한국이 움직이는 시작. 한국-캄보디아 공동의료기지 전환이 공식화되면서 저희 진료소는 이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뿌놈끄라무 한국의료센터. 현지인들은 짧게 한욱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욱 현지어로 한국이라는 뜻이죠. 진료소 내부에는 태양광 전기가 깔렸고 캄보디아 보건부에서 지정한 약품 공급 라인이 새로 연결되면서 진료 가능 환자 수는 하루에 20명에서 1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진단 외에도 소규모 감염병 치료, 모성 진료, 어린이 예방접종까지 가능해졌죠. 물론 여전히 부족한 건 많았습니다. CT나 MRI 같은 진단 장비는 꿈도 못 꿨고 수술실도 여전히 천막 하나로 겨우 가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병원에 오면 뭔가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무엇보다 큰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추가 파견된 의료진도 도착했습니다. 내과 전문의 백진수 교수, 산부인과 전문의 정수빈 선생님, 그리고 의료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IT 담당자들까지. 백진수 교수는 은퇴를 앞두고 봉사활동을 선택하신 분이었고 처음 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현 선생, 나는 이제 환자 많이 못 봐. 대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수빈 선생님은 서울에서 갓 인턴을 마친 젊은 의사였습니다.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선생님, 저 여긴 처음인데 너무 좋아요. 서울에선 이렇게 사람들한테 웃음 받는 일 잘 없었거든요. 진료 외에도 한국팀과 NGO가 함께 마을 주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위생교육, 기초응급처치 교육, 심지어 어린이 대상 한국어 수업까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안녕하세요를 서툴게 따라했고 마을에선 저녁마다 손수 만든 음식을 들고 병원 앞에 모였습니다. 작은 병원 마당은 어느 순간 누군가를 살리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KOHI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도현 선생님, 이 지역 구조 및 협력 운영은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 명의 의사였고 조직을 이끌거나 행정을 담당할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권유진 간호사에게 그 말을 털어놓자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해온 걸 보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움직였을 뿐이었지만 이젠 누군가가 저를 보고 앞서가는 사람이라 여긴다는 사실이 무겁게 그러나 동시에 자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료소 회의실 한쪽 벽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간입니다. 누가 시켜서 붙인 것도 아니고 공식 문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보는 것만으로 저는 매일 아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없었다면 며칠 뒤 찾아온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아마 저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이 진료소 마당을 뛰어다녔고 정수빈 선생님은 임신부 진료를 하며 연신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 대기표를 점검하던 중 옆에 앉아있던 권유진 간호사가 불쑥 묻더군요. 도현 선생님,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되세요? 네, 왜요? 마을 어르신들 요청이에요. 한옥병원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병원 뒤에 있는 공동체 회관으로 오시래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단지 진료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환대해주는 주민들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어르신 20분 남짓이 앉아 있었고 한쪽 벽에는 한옥병원 의료진 환영이라는 손글씨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공식적인 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린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 병원은 우리 마을의 희망이에요. 울컥하는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하루는 생각보다 빨리 너무나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소년 하나가 발작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12살, 이름은 레악. 기침과 구토 그리고 고열이 동반된 상태였고 호흡이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며칠 전 저희가 진료했던 환자였다는 점입니다. 레악은 이 병원에서 약 받았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약 먹고 나서 점점 더 아파졌어요. 이 병원 그 약 때문 아니에요? 뚜안 씨가 통역을 하면서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죠.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까? 저는 진료 기록을 재확인했습니다. 레악은 감기 증세로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받았고 그 약은 확실히 한국에서 공급된 정품이었습니다. 사용기한도 유효했고 복용량도 적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악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열이 40도 가까이 치솟았고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했으며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빈 선생님, 수액 준비해 주세요. 권 간호사님, 기도 확보 도와주세요. 산소 마스크는 어디에 있죠?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 공포는 속도를 앞질렀습니다. 진료소 안에선 레악이 한국 약 때문에 죽어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병원 문 앞까지 몰려왔고 그중 한 남성은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아이를 죽였어. 너희가 준 약 때문이야. 누군가의 외침에 병원 분위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뚜안 씨가 재빨리 나서서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하나가 산산이 부서졌고 돌이 진료소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한순간 우리와 마을 사이에 있었던 신뢰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레악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산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불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믿었던 한국의 의료기술이 지금 이 아이에게 아무 힘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레악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헐떡이는 호흡을 내쉴 때마다 산소 마스크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는 마치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권유진 간호사와 저는 기록을 다시 뒤지고 처방 목록을 일일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권유진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약이 문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이 너무도 조심스럽고 작게 들렸기에 저는 오히려 더 크게 동요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알아요. 공급받은 약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몰랐다는 게 제 실수라는 뜻인가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 마을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수많은 가능성과 의심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가 내린 진단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레악의 어머니는 진료소 입구에서 하루 종일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부르터 있었고 눈은 퀭했지만 아들을 향한 시선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한밤중 뚜안 씨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한옥병원을 다시 보건부로 이관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이요? 레악 때문에.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병원 문 앞에 주민 몇 명이 교대로 서 있어요. 혹시라도 또 다른 아이가 다치면 다 닫겠다는 뜻이에요.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본부와 긴급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시골의 통신 상황은 엉망이었고 본부 담당자는 메일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의료 행위 중단 권고라는 한 줄의 지침만을 보내왔습니다. 그건 사실상 철수 명령이었습니다. 진료소 내부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진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마을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서 저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수빈 선생님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아직 이런 상황 겪어본 적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린 지금 의사가 아니라 타국에서 온 외부인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도 뼈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진료를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와야 할 환자들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내부 회의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의료 행위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레악만큼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은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걸고 이 병원의 존폐를 시험대에 올리겠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레악의 곁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아이를 죽게 만든 걸까? 레악의 상태는 이미 위중한 단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고열과 경련은 반복되었고 간 수치와 백혈구 수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서울로 긴급 수송을 고려했지만 여긴 푸놈펜도 방콕도 아닌 헬기조차 뜨지 못하는 뿌놈끄라무였습니다. 밤샘 치료를 이어가던 도중 권유진 간호사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라고 해놓고 간호사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무력하죠?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의 등을 도닥이는 순간 제 휴대전화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국제협력의료본부 김정태 과장 서울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도현 선생님, 레악 아이 관련 소식 들었습니다. 본부에서 긴급 회의 끝에 원격 진단 시스템 긴급 투입 결정했습니다. 네. 여긴 장비도 전력도 없는데요. 태양광 기반 임시 라우터와 삼성 의료팀에서 개발한 긴급 원격 진단 장비 있습니다. 지금 푸놈펜에 도착했고 밤새 차량으로 이송 중입니다. 내일 오전 7시 전까지는 도착할 겁니다. 정확히 어떤 장비인가요? 심플 모듈 VSI-코리어 버전입니다. 환자 심전도 산소 포화도 간단한 엑스레이 스캔을 현장에서 촬영해 서울 본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두 곳이 동시에 분석합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총력적 구조 시스템의 발동이었습니다. VSI 모듈이 오면 제일 먼저 레악을 진단에 올리겠습니다. 그날 새벽 4시 병원 앞에 어두운 헤드라이트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낯선 기술자들과 작고 단단한 박스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VSI-코리아 모듈 긴급 설치팀입니다. 이동형 의료 네트워크 연결하겠습니다. 작업은 정확히 1시간 30분 만에 끝났고 레악은 조심스레 기기로 옮겨졌습니다. 심전도 선을 연결하고 산소 수치 측정을 하며 아이의 상태를 정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버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분 뒤 화면에 뜬 메시지 하나. 레악 희귀 전염성 혈액 내 감염 재사형 반응. 그 순간 모든 의료진의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이거 진짜 가능한 치료예요? 권유진 간호사가 눈물 맺힌 눈으로 말했습니다.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할 수 있어요. 본부는 곧장 항열청을 실은 드론을 인근 캠프까지 날렸습니다. 현지에 머물고 있던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차량이 직접 그 드론을 병원까지 수송했습니다. 모든 것이 6시간 만에 이루어졌고 마침내 레악에게 항열청을 투여한 순간 열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격려는 멈췄고 산소 포화도는 정상 범위로 복귀했고 그 아이는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아이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손은 며칠 전 마을 사람들이 들었던 돌멩이보다 훨씬 무거운 울림을 안고 있었습니다. 레악이 회복되던 날 병원은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과 분노로 들끓던 진료소 앞엔 어느 누구도 나와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문을 지키던 주민들조차 자리를 비운 채 멀찍이 떨어진 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의심과 후회, 안도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뭐라고 말할 수 없었겠지요. 권유진 간호사는 그날 오전 레악의 체온을 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해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냈다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병원 앞에 레악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엔 잘 접힌 손수건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속에는 조그만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제 엄마가 남기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 집 아이가 커서 결혼할 때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갖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반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던진 말. 다시는 제 입으로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두 번째로 낳아주신 분이에요. 그날 오후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 진료소로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생강차를, 누구는 손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를, 누구는 직접 기른 채소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거나 작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들이 그 어떤 격식 있는 감사 인사보다도 더 깊고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진료소 벽에 붙여둔 작은 종이 문구. 이곳은 한국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간입니다. 그 글귀를 바라보다가 문득 처음 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데서 진료가 가능하기나 한 걸까? 그 불안하고 조심스럽던 마음이 지금은 조금은 단단해진 가슴 속에서 새로운 다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도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레악의 회복 이후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울리던 진료소 초인종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먼저 들리기 시작했고 진료소 벽면에는 한글과 크메르어가 함께 적힌 간단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한국의 도움으로 무료입니다. 한국에서 추가 파견된 의료교육팀이 도착하면서 지역 보건 인력 양성 과정을 위한 간이 강의실도 병원 옆에 마련되었습니다. 젊은 마을 청년 5명이 기초 간호 지식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시작했죠. 그 중에는 레악의 누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말투로 그러나 누구보다 진지하게 강의에 임했고 수업이 끝난 후엔 늘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어떤 검사 결과보다도 제게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물론이지요. 여기서 시작한 사람이 서울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 병원 시스템은 빠르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서울대와 삼성의 공동 기증으로 이동형 초음파 장비와 저전력 의료 냉장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캄보디아 보건부와 정식 협약을 체결한 진료소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한욱병원은 마을을 넘어 인근 5개 마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료기관이 되었습니다. 진료소를 둘러보던 백진수 교수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병원이 되었구먼. 처음에 왔을 땐 그냥 가건물이었는데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나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전 아직도 두려워요. 이렇게까지 무겁고 큰 일이 제 어깨에 얹혀 있다는 게요. 그때 교수님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도현아, 진짜 무거운 건 어깨가 아니라 마음이야. 너처럼 사람을 무섭게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 난 처음 봤다. 그날 저녁 서울의 본부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도현 선생님, 내년부터 캄보디아 마이너스 한국 의료 협력 프로젝트를 정식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책임자로 선생님을 정식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진료소 뒤뜰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권유진 간호사는 약 정리를 하며 흥얼거리고 있었으며 뚜안 씨는 주민들과 회의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고요했고 모든 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선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제안을 받은 이후 며칠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병원은 제게 단순한 봉사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단 열흘의 의료봉사로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이젠 누군가의 생이 오가는 공간이 되었고 누군가의 꿈이 자라는 터전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제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묻고 또 대답해야 하는 장소가 되었거든요. 서울로 복귀하면 다시 병원에 복귀할 수 있고 편안한 생활과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지금의 이 고단하지만 단단한 하루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고민의 마지막 날 밤 병원 마당 한쪽에 앉아 있던 레악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응? 서울은 여기보다 더 좋아요? 저는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곳이지. 그치만 말이야, 나는 여기가 더 좋아. 레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계속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또 치료해줘야 하잖아요. 그 말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붙잡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본부에 공식 답변을 전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후 제 삶은 다시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레악의 누나는 간호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권유진 간호사는 새로운 봉사자들을 교육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뚜안 씨는 인근 마을과의 의료 협약을 맺기 위해 매주 회의를 다녔고 저는 여전히 매일같이 진료소에서 아이들의 체온을 재고 노인들의 혈압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 한옥병원은 이제 진짜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울에서 연수를 온 젊은 의사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도현 선생님, 저는 선생님 보러 왔어요. 뉴스에서 보고 꼭 한번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진료하는 법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내가 이곳에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게 한국은 서울의 거대한 병원이 아니라 이곳 캄보디아 한 구석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분명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냈고 또 누군가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안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